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또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센 사람 세 사람 모였네. 제가 제일 약하네요. 아이고 무슨 그런 센 말씀하십니까? 사람 누구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네, 오늘 신용환 교수 그리고 정기한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 정기한 평론가가 업 좀 되게 해줘라 이래가지고 사실은 소리를 막 크게 하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좀 소리 좀 그만 지라 시끄러워 죽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분은 조용한 방송으로 찾아 나가십시오. 매불쇼는 더 시끄럽고요. 아침에 뉴스공장도 뭐 왁자지껄 하던데요. 네, 네. 요즘은 트렌드가 왁자지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재미가 없어서 못 보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조용히 한번 해볼까요? 조용히 한번 해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올려주십시오. 조용히 해드릴까요? 아니면 매우 적극적으로 오늘 취재했던 내용 팡팡 터뜨리면서 한번 나가볼까요? 여러분들 답변대로 하겠습니다. 네, 한번 답변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맞춰가지고 시키는 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픽스 오늘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에서 또 어떠한 종류의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한번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노영희 변호사님. 네. 노영희 변호사 지난주 토요일 날 북콘서트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녹수님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와, 그때 깜짝 놀랐는데 노영희 변호사 사인 받으려고요. 줄을 저렇게 서 있는 거 내가 처음 봤지. 영친이들이 워낙 저 골수 팬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야, 근데 보니까 대단하신 거죠. 스픽스 보고 온 분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다 매불쇼 보고 온 사람들인데 네. 생각보다 많이 왔더라고요. 네, 꽉 찼고요. 예. 조금 모자라서 옆에 복도나 계단에 좀 앉으셨고. 그럼 이제 출마만 하시면 되는 아이 거예요. 무슨 이제? 그런 말씀 출마 아니야. 기념회. 네. 그건 아닌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날 뭐 추미애 장관님도 오시고 김한남님도 오시고 그러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렇게 정말 사인 받으시려고 줄을 예, 1시간 넘게 서서 다들 기다리셨어요. 야, 제가 근데 너무 그 이야기 감사드렸고요. 조금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요즘 팬덤이 제가 생각했던 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네. 노영희 변호사를 보러 와서 자필로 사인을 받아 간다는 게 저는 정치인들 출판 기념회 가보지 않습니까? 그럼 책값 내고 책 하나 받고 그냥 토크쇼 보고 오는데 네, 네. 사인을 일일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와 정말로 많이 줄을 서 있어서 네. 제가 미안해서 노영희 변호사 안쪽에 사진 찍고 있을 때 빨리 나가서 사인하라고 네, 제가 맞아요. 이제 그 이야기까지 제가 해드렸는데요. 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선물을 또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저 국민들이 팬들이? 직접 이렇게 네, 써가지고 혹은 뭐 만들어가지고 제가 너무 감동받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그래서 한 30초만 더 하면 내가 우리 김혜지 PD한테 지금요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날 줄을 얼마나 섰는지 제가 카톡에 있는 내용을 네. 잠깐 올려놨는데요. 아이고. 와,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거기에 가서 예전에 뭐 조용필 그리고 뭐 스테이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옛날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방송 나와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이 책을 썼을 때 직접 찾아가서 사인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 정도로 인기 있는지 제가 몰랐는데 인기가 완전 네. 있어서 이게 이제 실제로 바뀌었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예인들만 이렇게 이제 팬덤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네, 네. 정치 평론가들도 팬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의 이런 이제 정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똑똑하다, 잘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그래서 보기 밖에서 이제 좋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브랜드 정치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무슨 장관을 했다, 뭐 국회의원을 했다. 이런 게 이제 중시됐는데 지금은 팬덤 정치로 완전히 바뀌어 있다.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이제 보편화되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국민 주권 이런 부분이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 팬덤들이 직접 자기 참여 형태로 이제 바뀌어간 거죠. 그래서 어느 자리 뭐 뒤에 고화를 막론하고 팬덤 있는 분들이 시대를 이끌어간다 이렇게들 많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동접은 3,100분 정도밖에 안 그런가요? 될까? 3,100이면 요즘 좋은데요. 정재환이 그래요? 할 때는 1,000명 가지고 막 헤맸는데 역시 노영희 변호사 오니까 달라지는데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네. 키우는 게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할까요? 네, 말씀 주시면 밝게 해달라 좋겠고요. 그러시는데요. 네, 조금 세게. 예, 알겠습니다. 세게 해달라고 하십니까? 네, 여기 밝게 스타일대로 밝게, 해주십시오. 스타일대로 하라. 고맙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팡팡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정유행님 감사드리고요. 김영철님은 윤석열 빠르게 구속하라 이렇게도 하셨는데 네. 이게 빠르다는 말만 제가 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지금 한 30% 정도 되는데 1000분 정도 되십니다.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자, 제가 또 농협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사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김혜지 PD 올려주실래요? 자, 와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제가 사진 찍은 것도 모르셨죠? 네, 몰랐어요. 저 앞쪽에 고개를 약간 숙이고 파란색 옷처럼 재킷을 입고 있는 분이 노영 변호사인데요. 이 사진이 하나 있고 다른 사진도 또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야, 어떻게 네. 이렇게 줄을 서서 이분들이 한 30분 훌륭하십니다. 정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어허. 그 당연히 집에 갈 줄 알았는데 어. 끝까지 사인을 이렇게 받아가는 모습을 보고 야, 팬덤 정치다. 손가락 좀 노영희 변호사, 아프셨겠네. 노영희 변호사 정치 잘한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또 행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속보 또 여러분들에게도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사실은 그동안 경찰에서 여러 번 소환을 했는데 결국 나오지 않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다라는 게 조은석 특검의 얘기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정기현 대표님? 자, 이제 윤석열 그대로 둘 수 없다. 특검에서 제일 먼저 체포영장을 이제 청구했지 않습니까? 다음 순서가 뭡니까? 저는 체포영장 청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하든 응하지 않든 이제 조사받는 순간 재구속을 위한 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신속하게 가기 때문에 윤석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봤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가슴 속에 대못을 받고 매일매일 그 활보를 하고 다녔습니까? 또 언행도 잠깐 비켜줘요. 저 응원하는 팬들 보게 뭐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가슴에 불을 지른 거죠. 화병을 나게 만들었고 정작 김건희는 또 우울증 걸렸다고 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국민들 감성에 이제 불을 질렀고요.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나와 있을 때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직위원 재판부와 심우정 검찰의 합작으로 나오긴 했지만 있을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라. 사필 규정 뒤집어서 만시지탄입니다. 이것도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속히 빨리 체포 구속하라.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불안하고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했더니 윤석열 씨 측에서는 체포영장 부당하다. 니네들이 만약에 정당 절차를 따른다면 내가 소환에 응하겠지만 정당 절차에 따르지도 않고 나한테 무조건 나오라 그러면 나는 못한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물어야죠. 정당 절차가 뭐냐고. 본인이 공무집행방해뿐만이 아니고 증거인멸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걸 그러면 체포영장 청구할 때 어떤 정당 절차를 받을까요? 권한을 가진 사람 이것도 법원에 가서 그러면 체포영장 청구서를 법원에서 뭔가 조치를 합니까? 본인들이 문제 제기하라고요. 체포영장 청구가 말이 안 된다면 자, 특검에다가 정당 절차를 요구할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러면은 방어할 수 있는 거 방어하라. 뭐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죠. 무슨 정당 절차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씨에 대해서 이 소환 조사를 하는 이유는 비아폰 삭제 지시 관련 또 경업법상 직권남용 이제 이런 두 가지 정도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뭐 워낙 많은 중에 이제 그 두 가지 정도가 이해시가 됐겠죠. 네. 아마 윤석열 또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엄청나게 쫄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스타일을 너무 잘 알죠. 조은석 검사 서로 이제 칼잡이였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서로 이제 권법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습적으로 치고 하는 것들을 알고 굉장히 쫄아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다 국민적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 예를 들어서 뭐 엄청나게 옹호하는 방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이러면 모르지만 법원 출석할 때 보셨잖아요. 네. 몇 명 안 되잖아요. 그건 점점 더 줄어들 것이고 이제 파렴치한 것들이 보여질 때마다 더 줄어들겠죠. 아마 네. 많이 쫄아 있을 겁니다. 내란 특검팀에 박지영 특검보가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다. 그런데 윤석열 측은
여러 피의자 중에 한 명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응하고 모두 조사받는데 절대 응하지 않더라.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고 다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기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한번 멘트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네, 아니 왜냐면 저기 내란 특검 우리 자막에 예. 법부라기 피의자 법부라기. 윤석열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말한 게 좀 여러분들한테 귀에 쏙 들어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법은 맞습니다.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법부로 악인데 이제 이것은 네. 원래 정통성 있는 검사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뭐 얼마 전까지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네. 이제 어쨌든 편의적으로 저 단어를 써서 지금 특검은 뭔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걸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윤석열이 이제 응할 건지 응하지 않을 건지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응하고 구속되는 시간을 좀 더 벌어갈 것이냐, 응하지 않고 있다가 강제로 체포되어서 가서 그 길로 감옥에 들어가면 못 나올 것이냐, 이제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당한 절차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정당한 절차가 뭔지 지금 밝혀야 하는데 그거 안 나왔습니다. 네. 혹시 노희 변호사는 생각해보면 어떤 게 정당한 절차인지 뭐 우리가 지금 추론할 만한 게 있습니까? 지금 특검에서 사실은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씨 측이나 김용현 씨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특검이 제대로 꾸려지지도 않았고 준비기간에 불과한데 왜 나를 자꾸 부르느냐, 니네들이 지금 영장 청구하는 거 전부 다 틀렸다, 이런 주장인데요.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에 그 영장을 청구한 것은 수사를 개시한 지 엿새 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했고 그 특검이 특검보를 지명했고 그래서 그 특검보들이 수사진을 꾸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니네들이 이게 진용이 다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부르느냐, 이제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진용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이들의 오만함이 법정에서도 막 드러나죠. 당신 특검 맞아? 뭐 이런 식의 이제 확실히 뭐 임명된 거 특검이 특검 뭔지 확인해 보자 하는 식의 그런 오만한 언행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김용현 씨 측에 계속 있었고 이들은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민주당 의원들의 해안이 이제 빛을 발한 거죠. 특검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이라는데 그 준비 기간에도 실질적인 이런 집행행위를 할 수 있게 달아놓은 그 조항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 거죠. 자, 체포에 응합니까? 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버틴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판사판이죠. 그러면 그가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한 가지가 피해자 코스프레, 예. 그를 통한 어떤 동정심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지지자들 어떤 응집 결집 뭐 이런 것들로. 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서초동 아크리비스타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문도 잠궈 버렸습니다. 그러면 수사관들이 문 따고 들어가서 강제로 끌어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뭐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예. 뭐 거기까지 안 가길 바랍니다. 일단 왜냐하면 기존에야 이제 김성훈 씨도 있었고 총은 이런 때 그 문의로 있는 게 아니야 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할 사람은 그렇게 강력히 막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얼마든지. 네.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게 2월 18일인데요. 그 전에 이미 경찰에서는 2번 정도 윤석열 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2번에 걸쳐서 불응을 했고요.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고 나서 19일 그 다음 날 또 세 번째를 불렀는데 이때 역시 출석에 불응했고요. 나는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윤석열 씨는 정당 절차를 따른다면 소환에 응할 것이다라고 해서 도대체 그 정당 절차가 뭔지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달라요. 그러다 보면 저건 안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가 된다라는 게 바로 특검의 주장인 것이고요. 23일 사건을 인계받았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시간이 지금 별로 없고 피의자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어떤 식으로든 저는 이제 뭐 강제로 일단 끌고 와야 된다는 것이고, 앉혀서 조사 받을 때 아마 묵비권 행사할 가능성 저는 높다고 보고요. 묵비권 행사가 이제 증거 인멸이 되든 아니면 지금 이제 혐의 제공하고 있는 특수공무 집행 방해와 관련돼서 이미 취합한 정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증거를 가지고 저는 이제 구속을 시키면 그것으로 이제 조치를 다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거는 또 누가 판단하는지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그 정해져야죠. 이제 그 영장을 판단하는
그 재판부가 이제 정해줘야 되는. 지난번처럼 그러면 이제 네. 전자 배당으로 해서 자동으로 그래야 한번 되겠죠? 해본다. 네. 그렇게 갈 건지 이제 직위원 쪽으로 갈 수도 있고 24부로 이제 한성진 부장판사 있는데도 그건 34부. 34부 그쪽으로 갈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정말로 뺑뺑이 돌려가지고 어디에 한 군데 맡겨서 이제 가는데 빨리 그 시간이 좀 당겨졌으면 좋겠다. 네. 좀 미루지 마라.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조사는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하니까 윤석열 재구속보다 지금 급한 일은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법부라기 법원 귀환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우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특검팀은 오늘 오후 5시 50분쯤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또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는 1차 체포영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취지이고요. 이게 아마 그때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네, 했던 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 지시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와 직권남용죄, 경호법상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경호처에 있는 직원들을 교사해가지고 이 공무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 문제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대요.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사 인력은 그런데 확보가 된 것이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공수처에서 특검에 이제 체포할 사람. 네네. 지난번에 공수처에서 체포하러 갈 때도 되게 많이 이제 경찰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면서 힘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물어봤대요. 경찰이. 저기 그 기자들이 체포영장 집행 수사 인력은 충분히 확보됐냐 이랬더니 당연히 확보돼 있다.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즉각 집행하냐 이랬더니 오늘 중으로는 아마 발부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기록도 검토하고 영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돼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이나 뭐 이렇게 좀 될 것 같다. 내란 특검에만 경찰 인력이 31명이 이제 파견을 보냈고 그 네. 이호영 차장이 이제 브리핑도 간단히 한 적이 있습니다. 엊그제. 네. 그래서 어쨌든 영장에 필요한 준비 같은 건 다 지금 준비돼 있답니다. 윤석열 씨를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 조사실 같은 것도 지금 마련해 있다는 네.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크로비스타에 갔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한 5, 60명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을 다시 앞장세워서 막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아마 그렇게 지시해도 그들이 따를 리가 없을 겁니다. 이게 많이 그래도 상황이 신복들을 바뀌어 많이 데려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윤석열이 거기서 공성전까지는 아니지만 저항 전선을 펴고 끝까지 안 간다라고 버틸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면 아마 제목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주변에 인근 이웃들을 일종의 이제 볼모처럼 삼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거기에 보면. 이제 청년들도 모아놓고 뭐 대통령 윤석열 외치는 좀 특이한 상황을 연출하고 이렇게 해서 버틴다. 이제 이 정도 제가 좀 속되게 표현한 간덩이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미 이제 간통이? 아니 그 간대발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이제 자기가 저항할 만한 결기는 있는 사람이 이제 요즘 보면은 완전히 다 무너졌다. 멘탈 결기가 아니라 자체도 이제 자기 욕심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크게 어떤 그 방어벽을 쏴줄 수 있는 심리적 방어벽을 쏴줄 수 있었던 국민의힘 요즘 뉴스 보시면 연락도 안 한다. 가지도 않는다. 나오잖아요. 혼자 돌아다닌다고. 그렇죠. 외롭다고. 예, 그러니까 그들이 속마음이 어쨌든 간에 겉으로 할 수가 없죠. 그 찐윤들도 함부로 행동을 못 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고 지금 이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가장 큰 바람막이 병풍이 제 역할을 못 한다. 그럼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 전광훈 씨라든지 또는 극우 유튜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옛날처럼 하느냐. 지금 전광훈 씨가 이걸 가서 막을 필연적인 사유. 지금 본인도 다시 특검하다 보면 어떤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와야 돼 있다. 자기 욕심은 그런 걸 희망하는지 모르지만 현실을 안 따라줄 거다. 국민들은 심판하고 단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앞장세워서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돈벌이를 해왔던 극우 극단 세력들은 윤석열을 오히려 더 쓰레기통으로 버리고 있다. 네.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 예. 이제 윤석열 그때 정말로 얼마나 과거에 본인이 했던 이런 상황들이 후회되겠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고했습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외톨이 되고 아무도 당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코판기 끼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서 갔던 윤모, 나모, 국회의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예. 그렇게 지켜준다면서요. 컨절하는 놈도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네. 그놈 지금 뭐 하냐고요. 저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자, 지금이야말로 윤석열 편들로 가야 되는데 그들 다 도망가고 어디 갔습니까? 정말로 인생 무상이다. 이런 생각이 나죠. 자업자득이죠. 예. 네, 내란 특검팀이 조사를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부에서는 법원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했는데 체포 기한이 만료가 되면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박지영 특검보는 특별히 별도로 얘기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일과 종료 직전에 영장을 청구한 만큼 발부 여부는 아마도 내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 구속영장 청구는 이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즉 늦어도 오늘 27일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두 번째 구속이 되는 건데 이거 한 번도 안 당해보셨죠? 엄청나게 불안하고 엄청나게 못 견뎌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기 계속 있으면 모르는데 한번 나왔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진짜 힘들대요. 더더군다나 첫 번째 이제 들어갔을 때는 서울구치소에서 일종의 이제 뭐 저희가 내부를 보진 않았어도 이제 계속 나왔던 말이 황제 이제 수감이라고 했잖아요. 네. 옆에서 경호원들이 다 붙어서 안에 들어가서 이제 했으니까 뭐 휴대폰 쓰자 그러면 쓸 수 있었겠죠. 경호원 거 빌려 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수감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완전히 불가능할 거란 말이죠. 심리적 압박. 쪼는 강도가 훨씬 세겠죠. 오늘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웃긴 얘기인데 송영길 수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이제 풀려났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송영길 예. TV를. 근데 그걸 보시고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송영길 너무 웃긴다. 송영길 TV 라이브 잠깐 봤는데 구치소 안에서 지내던 방이 3층 맨 위층이라 열이 그대로 들어오는 방이어서 한여름에 너무너무 더워서 지내기 힘든 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여름 되기 전에 본인은 일단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고 나오면서 교도관하고 면담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윤석열이 들어오게 되면 꼭 그 방에 넣어달라. 그 송영길 대표 직접 통화하니까 윤석열이 같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견딜만 했대요. 윤석열 저 탈옥시키고 난 뒤에는 정말로 모밀감을 느껴서 정말로 하루하루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윤석열이 이제 다시 들어가면 못 나올 건데 저는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의 질문이 지금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 안 당해봐서 모를 텐데 그러면 저보고 구속이 하면 되거나 재구속까지 됐다는 전제로 질문을 한다는 거지 질문으로서는 좀 성립하지 않는데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나왔다가 네.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윤석열 아마 이제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올 것이다. 네. 두고 네. 보십시오. 네, 청춘포님도 근데 영원히 정말 그럴까? 사면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 사면해줄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청춘포님이 송영길 대표가 교도소장에게 부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GW 베이징님께서 아유 윤석열 구속됐을 때도 잠만 잘 잤다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잠은 잘 자 성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아마 그 당시에 불법적으로 접견했을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그때 있고 그랬죠. 많이 그때 네.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찾아가서 바깥에 큰절하고 명절에 찾아가고 20명 지역위원장들 80명 모여갈 때 또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특별 접견한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했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분들 지금 윤석열을 위해서 빨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보여줘야죠. 국민들 앞에. 윤석열 그렇게 억울하고 잘못됐다면서요. 자, 단죄하는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지금 빨리 몰려가서 아크로비스타에 인간띠 만들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 막아서는 것이 정치 도의 아닌가? 네. 여개인 2017 그 박근혜 예. 딱 탄핵당했을 때 빛의 속도로 손절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쁜 학습 효과를 갖고 이번에는 사과도 안 하고 일체 유감 표명 이런 거 거의 없이 개사과류만 했습니다. 41% 넘게 저 득표도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그러나 이번에 다시 수감이 되면서 진짜 이제 그 실체적인 그동안 미진했던 수사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되면서는 과연 그들이 친윤파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때 버려진 것보다 훨씬 더 세게 버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귤나라 우리나라님께서 또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전계한 대표님 이제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윤석열 씨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을 때 네. 사실은 구치소 내에서의 그 특혜 논란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그때 알고 계시면서 그 얘기를 차마 말을 못하더라고요. 이제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예. 지금 얘기를 해도 됩니까? 하여튼 네네. 누군가 불법적으로 접견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라는 이야기가 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이 예. 저 말이 안 돼. 어떻게 해서 감방 안에까지 들어가느냐.
원래 감방 안에 못 들어가죠. 그럼요, 못 들어가죠. 개인이 수감되어 있는 시설 면회실이 네. 따로 있죠. 면회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 인사는 감방까지 들어가는 걸로 내가 잘못 봤나? 실제 그렇냐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직접 제가 제보를 받았던 적이 있었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 혹시 송영길 대표가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까 싶어서 그렇지. 얘기는 안 했는데 네. 제가 오늘 또 고소당하였다는 사실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또 들었습니다. 또 엊그제는 당해요? 지금 창원 가서 조사받고 왔는데 예, 민태균 예. 때문에 최하영 씨가 저를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왜요? 최영 씨가 그 국무총리 한덕수 부인. 예. 예. 왜요? 예전에 이제 김건희와 최하영 씨가 모처에서 만났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아주 유력한 정치인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이중 삼중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예. 그 생각나죠? 보현사라고 네. 그게 예.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뭔가 한덕수 출마와 관련해서 모종의 일이 있었다. 또 다른 한쪽에서 제가 이제 제보를 받았던 것은 그 당시에 권영세, 그 다음에 권성동을 차례차례 찾아가서 한덕수를 만났다. 이것은 국힘 쪽에서 제가 또 취재를 했습니다. 그 시점에 최하영 그리고 김건희가 만났다는 제보가 이제 비슷한 시기여서 이게 출마가 확실시 되구나. 그래서 출마하는 날짜까지 제가 또 지정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최하영, 김건희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오늘 또 서울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건 더 있대요. 그래서 한 건 더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왕 조사 받는 거 한꺼번에 모아서 다 하자. 뭐 이렇게 했고요. 아이고. 네. 야 이제 조사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돌아왔다. 저도 이런 뭐 생각이 지금 들어서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노영 변호사가 조금 전에 거기에서 혹시 뭐 불법적인 사실이 있었나 예. 어떻나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말을 조심해서 제가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스픽스 정기환 대표에게 박수를 한번 쳐주고 응원 한번 아유, 해주고요. 아닙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영이 말 조심해라 사면이라니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절대 사면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거 싱크 관련된 게 있습니까? 어떤 거 말씀이죠? 그 윤석열 체포영장 관련돼서 그런 거-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있는지 없죠? 없는지 네.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쨌든 조사받으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창원까지 내려가서 조사받으니까 맹태균이 그 되지도 않는 내용 가지고 고소 고발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소를 서울로 해놨. 옮겨달라고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하루 와서 조사받고 끝내라? 말죠라고 해서 이제 그냥 조사를 받았는데 맹태균이 그걸 갖고 또 비꼬면서 올려놨더라고요. 정교한 조사는 열심히 받아라 해놓고 난 그 뒤가 비업시엇을 해놨어요. 비업시엇 이게 뭐겠습니까? 병신이지. 병신이지. 야 맹태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정말로 내가 웬만하면 이성적으로 좀 싸우려고 하는데 고소 내용도 형편없는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해놨고 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다투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정리는 될 것 같은데 혹시 저런 건 무고죄로 어떻게 할 수 있나? 아니 근데 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렇게 잘해준 사람한테 왜 그러죠? 자기한테 욕한 사람은 오히려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약한 사람한테 혹은 내지는 착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이런 건가 봐요. 왜 그러죠, 그분? 그러니까 강한 자기한테 분인데 저 약한 분이 아니, 아닌데. 저분이 마음이 약해갖고 마음이 착해요. 약해서. 네, 전 대표가 네. 착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익이 안 되면 버리는 것 같아요. 이익이 될 만하면 계속 때리고 있고 말을요 새빨간 거짓말을 정말로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는 사람이다. 강희경 국장과 지금 공익제보자 김태열 소장은 정말로 부글부글 끓을 정도가 아니고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이야기를 해라 하나하나 따지면서 근데 특검 때 두고 보자. 특검에 가서 지금 자료 정리를 강희경 국장은 정말로 열심히 하고 특검에 다 모든 걸 다 줬어. 정말로 감방에 들어가면 못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결기를 가지고 감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 네. 이제 수사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갑자기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 박범계 생명의 의원을 은인이라고. 또 은인이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박범계 의원도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도대체 명태균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은인이다. 명태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국힘은 겁이 나서 자기 못 건들 거고 민주당은 자 본인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되니까 양쪽 카드를 들고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 본인은. 그래서 자기 감옥에 안 가고 충분히 나는 지금 자유의 몸인 상태에서 이 사안을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명태균 고소하지 마. 이 정도 말은 고소 대상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다. 근데 결과를 한번 잘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명태균이 정말 자유의 몸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차고 넘치는 증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보고
자, 그랬을 때도 저렇게 되는지는 한번 두고 봐야 에이, 돼요. 뭐 저한테도 맨날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뭐 노영이 추가 고소 막 이렇게 써놨다고 또 누가 보내줬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걸 안 보는데, 아유 괜찮습니다. 뭐 고소하면은 또 가서 조사 받고 힘들겠지만 또 이겨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맹템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나도 이제 간 김에 화가 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금 오랜만에 창원에 갔으니까 제가 이제 태어난 고향이 창원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창원에 갔으니까 나도 좀 놀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시간을 한 2시간 내 가지고 진해 해양공원이라고요. 거기 가서 그냥 바닷가 구경도 하고 타워에 올라가서 솔라 타워 있더라고요. 구경하고 그냥 음식도 좀 먹고 왔죠. 왜냐하면 너무 기분이 나빠요. 화나니까. 화나니까. 그래서 야, 이 친구는 나를 불러서 조사를 시켰으면 나는 오히려 창원에 가서 진해 해양공원에서 구경이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라도 가서 이제 맞습니다. 바람을 쐬고 돌아왔죠. 좋습니다. 광보영님께서 전기현 대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켜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아유 진짜 전 대표 인기가 그냥 짱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요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요거 오늘 지금 김민석 총리 청문회였어요? 주진우 의원 청문회 아니었어요? 그러긴 합니다. 네. 네. 어쨌든 한번 관련해서 싱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넬대 유학 비용에 한정해서라도 좀 저희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장남에게 송금된 외국한 신고 내역이 없다라고 왔어요. 없다고 왔습니다. 장남에게 송금된 외환국 신고 내역이 없다는데 그러면 장남은 어디서부터 돈을 받아서 코넬대 학비를 지급한 것입니까? 계좌번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누가 얼마를 송금해서 유학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그 요구한 자료 중에는 물론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자료도 있겠지만 무리하고 또 비상식적인 그런 요구들이 허다합니다. 후보자 본인에게 자료 요구를 해놓고 제출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우고 법적 조치를 운운한다는 게 겁박하고 이게 정상적인 청문회입니까? 네, 오늘 보셨죠? 어떻습니까?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총평은 네. 정말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는 없었고 그야말로 이제 주진우 의원 청문회만 있었다. 주진우 의원이 주진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김민석의 완성이다. 100% 승리다. 의혹 제기했던 거 해명 다 됐고요. 알고 보니까 깠는데 별게 아니에요. 설명이 충분히 돼. 네. 그럼 지금까지 저 사람들이 청문회 준비하면서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털어도 먼지도 안 나는 사람이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 능력이 안 돼서 제대로 청문회 준비를 못했다. 네. 오히려 저런 말도 안 되는 공방만 하다가 시간 때우고 가니까 청문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래서 큰 일을 두 가지를 했다.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첫 번째 본인이 저렇게 혹독하게 저러면서 지금 11명 동시에 해야 되죠. 쭉 잘 나가겠구나. 이래서 이제 밑자락을 잘 깔았다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해명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리고 큰 흠결이 있을 만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인을 시켜줬으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나 지금 민주당의 우호적인 사람들은 아이고 천만다행이네. 이제 총리 열심히 잘 하세요. 예.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박수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같이 오늘 잘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으니까 좀 편히 이제 국무총리로 임명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전에 나왔던 이제 방송에서 제기됐던 내용들만 보더라도 다 뭐 해명 불가한 영역이 거의 없었고 나머지 대부분 이제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망신주기, 그야말로 낙마를 위한 빌드업 이런 쪽에만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힘의 전략, 어떤 전술 이런 거에 부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이제 주진우 의원 청문회라고 한 이유는 그 서울의 소리 이런 데로 보면요, 화면에 아예 주진우 의원을 따로 이 하단에 해서 마치 그 생중계 그러니까 딴짓을 절대로 못 하는 거예요. 계속 그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고, 특히나 이제 박선원 의원이 그냥 어떤 사람은 하면서 이제 급성 간염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발끈해서 이제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소위 이제 본인 얘기를 누구라고 지칭한 적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빠졌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빠졌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발끈하면서 이제 손가락질 막 하다 또 그것도 지적을 그러니까 받았죠. 군 면제 사유를 부동시 얘기하고 그다음에 급성간염 얘기하고 나니까 네. 사실 주어를 안 말했는데 누구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주진 사람? 의원이 도둑이 재발자리는 네. 사람처럼 행동을 해가지고 좀 놀랬죠. 자, 요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좀 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무자료 왜 자료 안 내놓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김민석 후보가 한덕수도 그랬지 않냐, 한덕수 따라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없나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 저는 처음에 이 바뀌지가 액수가 않았습니다. 나왔을 때 기자분들이 질문을 했을 때는 분명히 부의금하고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있었다 정도로 말씀하셨고 네.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금액이 명확해지고 나서 출판 기념회 얘기를 하셨고 또 다른 자금원이죠. 그러니까 그 처갓집으로부터 다시 2억 원 정도를 받는 자금이 있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그 내용들은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처음 듣는데 언제 또 따로 언론에서 언급한 왜냐하면 적이 청문회를 오늘 처음 하기 때문에 처음 들으시는 것이고요. 언론에 인터뷰는 여러 번 하셨잖아요. 언론에도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진 않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건 안 드렸건 출판기념회 2번과 조의 추기는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어서 제가 다음 예시를 하건 안 하건 다 그건 공개된 네, 것이었다고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무자료 총리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한덕수 전례 따랐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고요. 좀 전에 보신 화면에서는 그 지출 비용이 너무 많아서 한 6억 정도 네가 따로 돈 쓴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해명을 지금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질문을 왜 주진우 의원이 저렇게 하느냐. 그 계속 오바랩되는 게 본인이 재산 70억, 네. 자식 그 현금으로 7억 정해받은 거 있다. 가족들은 울산에 있는 땅 위에서 다 유흥주점을 하고 있다. 클럽 한다고. 예. 클럽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이 계속 오바랩돼서 굳이 저 사람을 선수로 내놓고 청문회에서 국힘의 예를 들어 스타로 만드는 것이 맞느냐. 2억밖에 재산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혼을 했고 아이는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이제 전처가 뭐 전처라는 말도 굉장히 좀 그렇죠. 이제 전 부인이 아니 자기 자식이니까 공부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이야기를 그걸 가지고 그 돈이 네 돈이니 내 돈이니 어떻게 됐는지 묻는 것 자체가 재산 70억에 19세밖에 안 된 애가 7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을 질문이야. 거기다가 자기 가족들이 그래 뭐 룸이에요 뭐예요 클럽이에요 룸이에요 뭐 유흥주점이에요 하여튼 그런 거를 지금 운영하면서 월세를 엄청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주진우도 딱한데 저렇게 얼굴에 철판 까고 하면 이제 끝나나 괜찮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심한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네. 네. 아버지가 부산 동부지청에 자 특수부하고 공안부가 그땐 같이 있었던 겁니다. 90년 초반에. 아버지는 그 당시에 술 마시고 어디 가서 술 마시고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혹시 주진우 의원이 알고 있다면 그 당시 출입기자한테 물어보라. 그 아버지는 지금 무슨 공안 사건에서 뭐 일종의 국가보안법으로 다 이제 재심에서 무죄 받았던 거기에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검사하고 있을 때 어떻게 술을 마시고 다녔는지 술집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혹시 확인할 수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요. 그 사람이 그분이 주대경 아니에요? 주대경 검사가 주대경 그 검사, 당시에 공안검사였죠. 어떻게 이제 정말로 활동을 했는지 저도 또 고소 나갈까 싶어서 조심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활동상을 들어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공안 검사들이 옷 벗고 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을 수가 있어요? 지금 대부분이 이제 물려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엄청 벌죠. 아 공안 검사도요? 네, 지금보다 특수 훨씬 많이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벌죠. 아 공안 검사도 네. 그래요?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안과 특수가 그때는 부산 동부지청은 네. 특수하고 공안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주대경 검사는 특수부 검사라는 특수부는 한번 걸리면 뭐 정치인이든 또는 경제인이든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것들로 뭔가 변호사로서 일로 수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추론하고 그건 뭐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때 이제 다 재산을 모은 거지 않습니까? 술을 엄청 마셨대요. 술 먹고 어떻게 논지는 한번 조사를 해보면 이제 이것도 제가 취재를 하던 중에 아유 그것까지 사생활로 어떻게 하느냐라는 네. 생각 때문에 그냥 머뭇머뭇 하고 있지만 정말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버지도 어떻게 살았고 본인이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재산을 일구고 윤석열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저렇게 해왔는데 저기 와갖고 재산 2억밖에 없는 사람한테 저렇게 질타하고 꾸지람하고 물어볼 정도의 자기 도덕성은 있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 댓글이나 또 평론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 화자가 이게 마치 일타 공격수인 것처럼 본인은 하지만 이게 잘못 선정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많은 평론가나 이 댓글에 보면 최혜병 사건에 800에 7070 전화했던 44초 전화한 부분 뭐 등등등 해서 이제 뭐 참고인이 될지 피의자가 될지 그거는 이제 특검 여하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런 것들에서 마치 이제 내가 이렇게 싸움으로 인해서 거꾸로 나를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빌드업한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또 일각에서 이제 장난처럼 혹시 다음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농담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본인이 네. 지금 하는 어떤 액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우스갯소리까지 나온 거죠. 저거에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지금 짚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뭐냐면 그 자료 제출과 관련해 가지고 김민석 후보자가 왜 안 내냐 그랬더니 한 73% 안 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과거 총리 후보자 등의 전례에 따라서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면 자료를 안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최한일 의원이 도대체가 물어보기 민망한 전 배우자에 대한 민감한 정보까지 요구하는데 어떻게 내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아까 하신 거였고 그런 말을 하는 와중에 국민의힘 주진 의원의 병역 면제 사유 아까 좀 전에 우리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동시 윤석열 씨의 부동시 문제와 그다음에 급성 간염 얘기를 이제 거론을 했더니 주진 의원이 엄청나게 화를 많이 내면서 도대체 왜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프라이버시를 심하게 침해하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주진 의원이 어떻게 개인 프라이버시 얘기합니까? 아무리 국회 품격이 떨어져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들어볼 텐데 여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곽규택 의원이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김현 의원이 막말을 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혼자 말을 했는데 나 다 들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곽규택 의원이 사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있었다는 건데요. 한번 일단 급성 간염 관련 싱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급성 간염이라는 표현을 왜 했습니까? 이거 몰랐어요? 몰랐으면 박선호 의원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를 언급하신 거죠? 아닙니까? 사람에서 이거 사과해야 될 사안이고요.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의 품격이 떨어져도 남이 치료받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다른 내용 얘기한 게 있습니까? 제가 김미수 후보자 얘기했을 때 질병이나 개인 신상에 대해 얘기한 게 있어요? 정확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까?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급성 감염은 나는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을 가지고 지적하는 그런 의원님들 짓을 하지 마세요. 의원님들 조용히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비전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 정책에 대한 검토하세요. 박선원 의원님.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제 감염 때문에 병원 다니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술을 잘 드신다 뭐 그 얘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와인 마시는 네, 사진이 그때 사진도 뭐 많이 그때 공개돼 나왔었고. 있죠. 네. 그런데 원래 간염이 이렇게 있으면 술 같은 거 못 드시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술 먹는지는 취재한 내용을 공개 안 해도 되겠죠. 취재 내용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프라이버시로 보호해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검도를 넘어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떤 국가에서 자 제가 좀 불손하지 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살았던 배우자, 전 배우자를 청문회에 불러내 가지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주진우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이 안 돼. 네. 폐륜적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 가버렸는데 자기가 자 군대 면제받은 이유가 이것이라고 했다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고 그렇게 한 행위는 그 당사자가 들으면 또는 이미 국무총리 지명이 돼 있는 이분이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진짜 그렇게 해서 다 사생활 까발리고 해야 되는 게 청문회입니까? 원래 목적이 그거야?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는 요만큼 오니까 저렇게 노발대발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저렇게 폭력적으로 폐륜적으로 했던 정당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주진우 어떻게 노는지 알잖아요. 증거를 가지고 오라면 내가 모르지만 알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정말로 공자님, 맹자님처럼 살았던 사람이 자기는 절대 저런 것과 관계없이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너무 이상하다. 출판기념회에서 매덕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도한 거 아닙니까? 자신은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편 이해라도 하죠. 그런 사람을 선수로 내세워서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선임하고 진행했으면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저 사람은 엄격한 도덕적 잣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가 했던 것은 이해 못할 수도 있겠구나. 지적 잘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제3자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도의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이 지적을 하니까 갑자기 저는 박선원 의원이 왜 저렇게 좋아 보입니까? 박선원 의원이 왜 저렇게 제가 한 번씩 통화도 하지만 저렇게 딱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니까 시원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계속 주진우 의원이 이제 손가락질. 손가락질을 손가락질. 계속해요. 네. 그래서 손가락질 계속 할 거냐고 지적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오늘 시원하게. 박규택 의원이 너무 잘못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대통령과 김 후보자 두 분 모두 군복무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넣어요?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장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어렸을 때 그 네. 소년공 시절에. 근데 그거를 끌어넣으면서 인사청문 대상도 아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대통령을 함부로 모욕하고 이런 것은 좀 자제해야 되는 그냥 거 아무 아니냐. 말 대잔치들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윤석열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관념으로 군대를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다. 그렇지만 김 후보는 민주화 투쟁으로 3년 이상의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주진우 의원이 급성관념 자기 얘기한 거라고 이제 엄청나게 화가 나서 타인의 질병을 공공연히 언급한 거 이건 너무 무례한 것이다.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치료받아온 질병이다.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나는 사과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다. 급성간염은 치료가 잘 되면 군입대에 전혀 지장이 없는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왜 그걸 네가 판단하냐 이렇게 얘기했고 박선원 의원은 상식 수준에서 일반적인 판단이다. 남을 공격하지 말고 너나 좀 들여다봐라. 뭐 이런 오늘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본인이 얘기를 안 했으면 발끈 안 했으면 그 사람이 저 급성간염으로 군대를 안 갔는지 사실은 뭐 자세히 안 찾아보는 사람은 뭐 모르죠. 그러면 그것만 하나 보자고요. 저희가 이제 80년대 말에 군대를 가고 저도 이제 최전방 DMZ 생활을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농담들을 했어요. 군대 그때는 이제 백 써서 뺀 사람들이 꽤 있었죠. 여러 많았죠. 사유를 붙여서 많았죠. 그래서 네. 백 써서 뺀 사람들을 신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저희처럼 이제 최전방 뭐 이렇게 끌려가고 그러면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또 중간에 뭐는 이제 수렁에서 건진 뭐 내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끼리 이렇게 하도 자조 섞인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주진우 의원이 몇 년도에 저 신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97년도 김대호 병역비리 이게 이제 97년도에 있었고 그 뒤로 아마 대략 지금 학번으로 보면 한 94학번이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충. 그러면 아마 사법고시 하고 뭐 신검 받고 이렇게 해보면 네. 90년대 후반이면 이미 병역비리 직후라서 굉장히 빼기 어려울 때였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 뺐는지 누가 빼줬는지 이런 것까지를 아마 같이 또 지금 여러 이제 시청자분들이 워낙 이 정보력이 좋으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 체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급성간염으로 본인이 면제되었다라고 저는 전제하겠습니다. 이제 오해를 하지 않게.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급성간염으로 면제가 됐지만 혹시 아버지가 검사여서 그거 백 써갖고 뺀 거 아니냐라고 의혹 제기를 지혜선님께서도 주진우 급성간염으로 군대 안 간 건 아버지 검사 백으로 안 갔다고 본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 본인도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게 아닌데 만약 우리가 오해를 하면.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로 상대를 평할 때도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전제로 질문해야 되는데 네. 자기한테 걸린 거는 노발대발하고 남한테는 물을 때는 오히려 더 폭력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이 이게 문제다라고 지금 국민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기 얼굴 먼저 쳐다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오늘 또 얘기된 것 중에 하나가 그 6억 논란이었습니다. 그 중에 4억은 출판기념회하고 네, 그다음에 부의금 축의금, 부의금, 네네. 축의금, 결혼 뭐 이런 거 돈이었고 2억은 이제 처갓집에서 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요 얘기 한번 들어보죠. 없어요? 자, 있다고 싱크가 있다고 김민석 의원이 2억 처음 듣는데요. 이 싱크 있다고 그래놓고 정말 PD님 너무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은 어떻게 좀 맞다고 보십니까, 정계현 대표님? 저는 제가 이제 예전에 정치 컨설팅 같은 거 할 때 출판기념하면 돈이 얼마 드는지 알지 않습니까? 네. 대선주자급, 광역단체장급, 국회의원 초선급, 재선급, 뭐 다선중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출판기념회에 어떻게 매덕이 들어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것은 민주당만 그렇냐? 국힘은 돈 더 많이 들어오죠. 제가 그런 거 진행을 하는데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합법적으로 자금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판기념회가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통로다. 이걸 개선해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사각지대라고도 할 수도 없고 중앙선관위는 이 정도 출판 행위를 통해서 자기 책 팔아서 돈 좀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결혼식 축의금 그리고 집에 이제 그 상이 났을 경우에 부의금을 받지 않습니까? 네. 이 규모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썼던 돈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각 이런 그 관행의 범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것도 본 적도 있었고 그걸 이제 합법적으로 처리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실제로 세법상으로 정리할 것도 별로 없어요. 책을 판 행위에 대해서 인쇄계약이 10%만 인쇄계약입니까? 인쇄계약이 30% 40%도 돼 있고 출판사에서 냈을 수도 있고 또 현금으로 들어온 돈은 현금으로 들어오는 대로 정리정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합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불법도 아니다 이게. 그럼 이걸 제도를 통해서 바꿔라.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라고 출판기념회 아예 돈 못 거두게 그러면. 그렇죠. 그런 걸 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자기들은 다 하면서 관행적으로 다 돼 있는 걸 이것만 문제 삼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그 제도에 대해서 개혁 혁신을 하는 어떤 논의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게 주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검은봉투법 일명 이런 부의금, 축의금 등등에 대해서 이제 뭐 계상 안 되는 거에 대한 뭐 신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발의를 하고 있는 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인사청문위원 가운데에서도 대부분이 그걸 안 했다라는 게 지금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자기들이 더 많이 해당될 거예요. 아마 역대로 보면 돈을 걷었어도 더 많이 아마 우리가 예상해 보면 훨씬 더 많이 국힘 의원들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이 기업인들 이런 쪽에 더 친하게 있었으니까 네.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들에 대한 건 생각지도 않고 계속 그런 걸로 남을 공격하는 거 그게 이제 아까 박선원 의원이 얘기한 자기 눈에 들보 큰 어떤 그 티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지적한다 그 얘기인 거죠. 네, 앞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공식 수입이 최근 5년간 세비 5억 1천만 원인데 비해서 지출은 확인된 것만 최소 13억 원이다. 그러면 공식 수입 이외에 8억 원가량을 더 쓴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아들의 유학비 2억 원가량은 전 배우자가 충당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머지 6억은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김민석 후보자가 뭐라고 얘기냐. 축의금 약 1억 원, 조의금 1억 6천만 원, 출판기념회 2차례 수입 2억 5천만 원, 장모에게서 지원받은 2억 원 등 세비 외 수입 내역이 그렇게 된다. 이 중 처가에 모두 넘겨줬다는 축의금을 빼면 총 6억 1천만 원 규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결혼 축의금은 배우자의 친정집에 다 드렸는데 아내가 생활비가 모자르다고 해가지고 그때그때 친정에서 200만 원, 300만 원씩 손을 빌려서 합쳐서 오히려 5년 동안에 2억 원 이상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축의금이 왜 이렇게 많아? 안 받는다고 하더니 그랬더니 안 받으려고 원래 했는데 하객이 별로 안 올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때 하객이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왔었다. 공식적으로 카운트에서는 축의금을 안 받았는데 가까운 지인들이 봉투를 주고 해서 당시에 제법 들어왔던 것이고 그게 한 1억 원 정도 됐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부의금도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출판기념회 한 번으로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받았고 그 다음에 1억 원 정도 수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이 댓글 다시는 분이나 또 진보진영의 시민들이 주진 의원님 당신도 지난번에 상당했을 때 받았잖아요. 그럼 그거 신고해요. 막 이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인이 대외 활동을 하면서 일정한 이제 수입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는 당사자면 이제 해야 되죠.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1년 동안에 지금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이 얼마입니까? 그게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는 3억이고 보통은 1억 5천이죠. 1억 5천이고 대선이나 이제 총선이 있으면 3억까지 받지 않습니까? 이 후원금도 얼마나 큽니까? 이거 가지고 의정활동도 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지금 세비 얼마 받습니까? 한 1억 5천 정도 받지 않습니까? 보좌진들 급여 말고. 그것도 너무 많다면 국민들 눈높이로 보면 연봉 4천만 원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경제 규모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좀 다르지 네, 않습니까? 네.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평균적인 소득 수준으로 다 맞춰야 한다라는 것은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국힘에서 주장할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국민들이 야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내가 생각하는 통념과 상식의 범위에 벗어난다는 지적은 할 수 있지만 훤히 알고 있는 국힘 의원들이 더 했으면 됐지 덜 하지도 않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마치 국민 평균의 눈높이를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혹세 무민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한다. 대통령은 일 중독자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내각에 안 들어간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님께서 원래 보통 기자회견 같은 거를 취임 100일 정도에 네.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이번에는 얼마 안 됐는데 기자회견 조만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국민 소통을 강화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내에 해수부 부산 이전을 검토하면서 좀 직접적으로 아예 빨리 좀 해라 이렇게 또 주문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건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해수부 이전과 관련된 국정교육위원회에서 해수부 보고를 받는 데서 사전에 이제 자료 일부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이전하려니까 일단 해수부 청사를 지어야 한다. 청사 짓는데 한 3년 걸릴 거 아닙니까? 뭐 예타가 아니고 이제 그 설계도 해야 되고 뭐 시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2029년 말에 이제 이전이 가능하니까 대통령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해수부 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보고하느냐라고 이제 질타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 자료가 밖으로 나오면서 대통령 공약상이 이행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산의 최인호 의원 그리고 전재수 의원은 지금 이제 해수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난리가 났죠. 이거 뭐냐라고 이제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정교육위원회가 보고를 받지 않고 해수부를 다시 보고를 하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이 내용을 파악을 한 거예요.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하고 해수부 이전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발상의 전환, 이춘석 그 분과장이라고 아시죠? 네네. 전북 쪽에 이제 국회의원하고 있는 이춘석 전에 후보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내용을 딱 파악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이 내용을 인지하고 바꿔라라고 했는데 왜 지어서 가야 되느냐? 임대해서 가면 되지 왜 정부 부처는 꼭 지어서 가야 되냐? 그렇죠. 임대해서 써라.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에 누구면 최인호 의원하고 급히 알아봅니다. 뭐 공실이 많은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옮길 때가 있다. 그 보안 문제 있느냐 없느냐 다 검토해서 딱 올리고 이게 하루 만에 다 이루어져서 대통령이 오늘 긴급 지시를 했죠. 부산 가자. 약속했지 않나? 연말까지 이전해라. 전재수 장관 하라. 그렇게 해야 국민들과 약속한 걸 이행하는 정부가 되고 균형 발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국민에게 약속한 바다. 라고 하면서 일사천리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해수부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대표적인 지역 균형 발전 공약인데요.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부산 유세를 하면서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해수부 공무원들이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으나 부산 시민들은 너무 좋아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안 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좀 옮기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야? 그냥 임대해서 쓰면서 가면 되지. 올해 안으로 한번 조금 가봐. 이제 이렇게 얘기가 좀 된 거죠. 네. 어떻습니까? 이 대통령 이제 지시 중에서 연내 12월 안에 예, 그 연내 이전을 완결하라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야말로 실용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실용의 핵심은 이제 효율과 결과죠. 그래서 결과를 내라 이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안 하기로 치면 핑계가 5만 가지 핑계를 다 댈 수 있는 게 공직 사회입니다. 실제 이제 제가 공무원들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볼 때도 다 할 수도 있고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안 하는 거는 정말 핑계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딱 하나 그냥 임대해서 해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안 이런 거야 뭐 얼마든지 요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그걸 현장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지시해서 결론을 내리는
공약을 지키는 거죠. 불대구님께서 고위공무원들 잔머리 굴리다가 더 빨리 진행되네요. 이런 얘기 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부처는 옮길 때 반드시 신축을 해야 되느냐? 신축도 있고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임대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정부 부처가 옮기면 신축이라는 전제로 하느냐? 이것도 전형적인 탁상 행정. 맞습니다. 그리고 굳이 지금 남아 있는 공간이 많이 있으면 안 그래도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어렵고 한데 정부에서 그냥 임차해서 쓰면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비효율적이냐 이런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이제 그러면 정부 부처가 해수부뿐만이 아니고 해당 기관들이 이전할 때 다 그러면 국가 예산 가지고 지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이면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지 왜 정부 부처는 반드시 국가 예산으로 신축만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오히려 저는 관행을 깨는 대통령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또 12명 정도 되는 이 장관 후보자들을 이제 지명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유임되는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특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직접 주문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갈조라고 들어보셨죠? 공갈조요? 공공 갈등 조정 비서관이라는 아. 걸 이제 새로 둡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이제 두기로 되어 있는데 네네. 그것처럼 기존에 이제 양국관리법 가지고 사실은 굉장한 그 실망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임명하면서 밝힌 게 있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의하고 같이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송미령 장관은 이제 그 부분에서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에 대해서 대국민 이분은 이제 청문회가 없잖아요. 연임을 하는 거니까. 농방법이랬죠, 농방법. 네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입장을 바뀌게 된 입장은 사과를 하든 하여튼 정확히 밝히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갈등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특별 주문을 한 거죠. 특히나 또 감정적으로 또 어떤 일반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 좀 안 좋은 것도 그것도 본인이 해소해야 되는 숙제는 안고 있는 거죠. 다만 실질적인 업무 능력에 있어서 평가를 했다 그러면 실용 정권, 실용 정부를 표방했을 때 그 어떤 효율과 효과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협치 화합 이런 메시지까지 같이 담고 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이제 현장 민노총 위원장 출신 이런 분들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이 굉장히 실용정부답게 잘 꾸려진 거죠. 저는 이제 하나 주문하자면 송민영 장관은 유임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안 하는 거죠. 그러겠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할 필요가 불구하고 송민영 장관은 기자들한테 지금 지지자들도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굉장히 많고 네. 또 국힘 쪽에서는 야, 이 뭐야? 윤석열 때 임명받은 사람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으로 계속 연임을 한다라는 것도 좀 느닷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충분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네. 본인이 지금까지 정책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에서 왜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을 받고 본인이 수락했느냐. 어쨌든 제안을 받았을 거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 그 배경에 대해서 국민 주권정부답게 본인이 장관으로서 수행을 하려면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납득을 짓게 하는 것. 대통령은 쓰는 이유를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을 믿고 기다려보자는 것도 다수의 의견이지만 본인은 장관직을 수행할 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이재명 정부와 발을 맞출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을 맞출 수 있는지는 본인이 저는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난번에는 이 양국관리법 등 이 법안을 막 망하는 법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반대했는데 이번에는 또 좀 태도가 바뀌어서 뭐 의원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우리 잘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여당 지지자들 뭐 저를 포함해서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강유정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송 장관이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좀 이해하고 수긍하는 것으로 지금 보인다. 그럼 무슨 뜻이었냐 이러니까 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송 장관에 대해서 사회적인 충돌 또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유임 결정은 대통령실에서 내린 것이지만 이후 갈등의 조정 기능과 역할은 내각에 임명된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니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본인이 이제 강력하게 장관을 해보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는 또 그래, 다른 그런 얘기가 표현이거든요.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위태위태하다라는 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장이면 좋겠는데 위태위태하죠.
청문회가 아니지만 네. 이게 정말로 DNA가 완전히 다른데 섞여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이가 50이 넘어서 저도 50이 넘었지 않습니까? 넘어서 생각 바꾸기 쉽지 않을 텐데 살아왔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정치적 지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곳에서 적응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라는 것인데 일단 대통령실도 오케이 했지만 본인이 할 일을 이렇게 주문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본인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서 상당히 이 상황을 돌파하는 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아마 것도 지속적인 이제 검증 아닌 검증이 있겠죠. 업무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죠. 이제 만약에 진짜 소위 말해서 정권의 가치 철학과 완전히 다른 삐딱선을 탄다. 그러면 이제 장관이기 때문에 정무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은 교체도 가능하고 네. 충분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당 일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인사였던 이 송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보내고 있고 실제로 우상호 정무수석도 활동을 진행하면서 설득을 사실 했습니다. 기자들에게도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는 이 농업 단체들을 생각한다면 그분들에게 약속했던 많은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약속을 분명하게 해줘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말도 하더라. 그런 말은 당연히 합리적인 말로 들리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게 꼭 전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송 장관이 우리들이 지금 우려하는 그런 바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이제 나라가 바쁘게 돌아가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우리가 그냥 단독은 아니지만 취재했던 내용 좀 공유 좀 네, 하면 안 해주세요. 됩니까? 해주세요. 왜 마치 내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느 정도 일을 많이 하고 있느냐 연락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모양입니다. 바깥에서 재언도 하고 조언도 하고 여기에 반응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반응을 보낸다는 것은 그 내용을 본다는 것이고 의견도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에 지시까지 하고 있다라고 해서 혹시 노희 변호사는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질문을 하면 안 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이제 바깥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정도로 다양한 의견을 지금 수렴하기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이 내용을 보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 업무 지시를 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참모들에 둘러싸여서 판단을 잘못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는 직접 SNS를 통해서 받아보고 그건 이제 공개가 돼 있죠. 다른 쪽으로도 본인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의견을 듣는데 그 의견은 다 정책적 제안, 정책적 조언. 네. 두 번째는 정무적 판단과 관련된 것을 정말로 그러지 않고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초 공개라고 하면 좀 오바긴 하지만 대단한 지금 국정 운영에서 세심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알코올릭 가고 그랬어요. 워크홀릭 네. 왔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죠. 정말 워크홀릭이죠. 아니 잠을 안 주무신다니까. 예, 거의 그런 상황이고 네. 누가 농담하더라고요. 이 당선 이후에 엔돌핀이 너무 솟아서 대통령께서는 절대 지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농담을 할 네, 정도로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만큼 네. 이제 업무에 또 집중도도 강하고 네. 실제로 이제 아까 그 실용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떤 가치 노선만 실용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일하는 스타일도 정말 실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나 혹은 부산 분들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시민들이 내가 이재명을 잘못 알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다는 겁니다. 예. 랑랑님은 이렇게 주셨습니다. 와, 한다면 한다. 이재명 대통령님 이래서 내가 지지했죠. 이런 말씀이고요. 저는 오늘 부산 이제 그 해수부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전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 네. 지역별로 엄청난 공약들을 했거든요. 네. 추진 의지만 있으면 지역은 준비하라. 우리는 그대로 달립니다. 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지방은 지금 완전히 고사 상태지 않습니까? 뭐 충북도 지금 뭐 보통 그럼요. 문제가 아니고 대구 네. 경북도 엉망진창인데 표를 줬던 주지 않았던 대통령 공약 상황에 대해서 이행이 잘 안 될 것 같다. 네. 어저께 부산에서 지역 정치인들이 부산시 의원과 뭐 부산시 측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왜 이러느냐? 네. 왜 2029년으로 가느냐? 소문이 하루 만에 대통령이 딱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 공약들도 마찬가지다. 지역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으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간다. 네. 이렇게 되는 메시지가 전국적으로 우리가 좀 더 뭔가 활기 있는 정부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네. 부산 잘 됐다. 이것은 전국이 함께
잘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아유, 판단했습니다. 오늘 뭐 12,000명, 13,000분 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좋아요도 벌써 5,400분 정도가 눌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벌써 시간이 지나가 버렸는데 저는 이건 꼭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맑음님이 쌍방울 권성동 엮여 있네요. 권성동이 40억을 요구해서 김성태 쌍방울 대표 있잖아요. 그 네. 김성태 씨가 국민의힘당 하고 이제 뭔가 좀 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지금 아마 이제 어디에? 있나 봐요. 아. 네, 오늘 이제 맑음님이 여기 댓글에 써주셨는데 네, 네. 아마 이 쌍방울 뭐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 시절에 뭐 어쩌고 이제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권성동 의원이 엮여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이거는 나왔나 보네요. 사실인지 그런 아닌지 게. 정확히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런 얘기 좀 하고 계셔서 이거 특검으로 밝혀야 될 것 같고 실제 쌍방울 관련된 내용은 재판을 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또 말이 샥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확인 정말 해봐야 됩니다. 진짜 파렴치범 수준으로 다뤄야 한다. 네, 맞습니다. 누군지 이름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는 파렴치한 행위였다. 그리고 거기에 정치인들이 엮여 있다면 그 정치인도 배후 공작 충분히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지금은 맞습니다. 원한을 갖기 위해서 응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을 하나하나 드러내서 국민들한테 밝혀야 한다. 네. 쌍방울의 사주가 어떤 짓을 했는지 서울 바닥에서 모르는 인간들이었고 거기에 그렇죠, 동원됐던 그렇죠. 검사 출신 변호사들 자축 파티 할 때 들어갔던 인간들 그들이 바깥에서 공모해서 저질렀던 일 하나하나를 진실로 밝혀서 국민들에게 정말 이실직고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발본색원 수준의 수사 반드시 필요하다. 응징이나 보복이 아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실체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맑음님이 그 얘기를 어디서 듣고 왔냐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오늘 발표했다 그러고요. 아. EJK님도 쌍방울 대북송금 권성동 의원하고 연관되어 있다 얘기하시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젊은 태양님도 오늘 기자회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만약에 밝히게 되면 그렇게 사람을 올가매고 거짓으로 그러면은 자기는 아닌 척하면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공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는. 네, 그렇죠. 권성동 한번 의원 정말 이 말을 팩트를 다시 하시나요? 한번 네, 보고 한번 체크를 저희도 한번 해봐야 될 것 오늘 같습니다. 저 청문회 이런 쪽에만 네네. 집중해서 보느라고 이 이거 확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확인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대한민국 검찰 정말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그동안에 어쩌면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죄를 덮어씌우면서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 나갔는지 본인들이 정말 반성하고 확실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땡땡땡 최소 4사람은 모든 대형 사건에 다 연루됐을 수가 있다. 알아요? 그 네 명 땡땡땡 누군지? 지금은 이제 바로 또 고소해보면 또 조사받으러 가야 되니까 제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모든 사건에 다 연루돼야 돼. 예. 검찰과 관련된 것, 경찰과 관련된 것, 그리고 캐비넷에 무엇이 있는지 이걸 가지고 거래를 충분히 하고도 남을 자들이고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네.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사람이다. 땡땡땡 저는 그 땡땡땡 플러스 김성태가 사실은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다가 중간에 말이 샥 바뀌던 타임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이 바뀌는 타임에 검찰이 어떤 공작을 했다라는 걸 옛날에 과거 재판을 통해서 사실 제가 여러 번 목격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때 되게 의심을 많이 했었었는데 아무리 내가 말해도 뭐 사람들이 별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게 하니까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밝혀졌구나. 근데 그 나오는구나. 재판이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갔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요. 이화영 부지사 이런 재판 같은 경우 이제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간 거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만약에 이게 또 사실이라 그러면 또 사면도 해드려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겠죠. 근데 어쨌든 그건 나중 일이고 중요한 건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 그러면 판사님들도 재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판결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잘못된 거죠.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안 돼, 이제 1심 일심이 지났고, 끝나서 2심 지났고, 공소 취소는 그다음에 안 되면 3심까지 갔으니까 한 얘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재심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재심 청구를 예, 통해서 새로운 가든지 사실이 어쨌든 나오면. 이제 새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밝혔다면. 나오는 게 네. 취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저렇게 포괄적으로 가면서 끌고 가는데 정말로 저항 못하면서 이렇게 상황을 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취재했던 기자들도 많고요. 그리고 얼굴 드러내지 않고 지금 그 취재했던 이런 여러 가지 엑스파일 이런 것도 맞습니다. 존재했고요. 네. 그분들도 엄청난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민주당이 터뜨리고
검찰에서 다시 검찰이든 뭐 특검에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맞아요. 파렴치범들이. 화이트님 저보고 사면이라니 무슨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했는데 이 사면은 그 사면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 진실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이분은 또 내란범 얘기를 하시는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이러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고 우리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방송을 했다. 세 사람이 하는데도 이렇게 빠르게 하고 저는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또 재밌는 광고 여러분들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공동 구매는요, 정말 말 그대로 파격 특가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상하제약에서 전국 최저가가 아니라면 10배를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요. 홈쇼핑에서 완판 매진 히트 제품인 상하제약 연어 콜라겐 더블 플러스 3개월분을 29,900원으로 29,900원으로 스픽스 공구에서 만들어 드립니다. 100% 캐나다산 연어 콜라겐에 연어 주사 원료인 PDRN과 영국산 비타민C 이 두 가지를 더해서 연어 콜라겐 더블 플러스입니다. 이제는 바르지 말고 먹어서 채우시기 바라고요. 제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왼쪽에 프리미엄 연어 콜라겐 더블 플러스 뿔뿔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요거예요. 여성분들 귀가 쫑긋한데요. 좀 얼마 전까지 정기환 대표가 전립선에 좋다는 더블 플러스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약을 팔아서 남편분들에게 좋아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좋겠네요. 남편분들이 열심히 부인과 그리고 가족 따님을 위해서 프리미엄 연어 콜라겐 캐나다산 100% 연어 콜라겐 더블 플러스 3개월치가 29,900원인 싸네요. 것은 오. 대한민국에 이 가격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공동구매의 힘입니다. 저도 한번 사서 한번 저건 바르는 건가요? 아닙니다. 드시는 건데요. 먹는 건가요? 예, 노인 변호사 많이 드셔야 됩니다. 쫙 펴진다. 쫙 펴집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비교원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털 시 최대 30만 원입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하지 않고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린답니다. 인터넷 성능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혜택을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을 통해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너무 유명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1670-2571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어쨌든 노인 변호사 출판 기념회 와주셨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픽스 별 것도 아닌데 노인 변호사가 저를 올려가지고요. 아유. 막 스픽스 대표 왔다고 이렇게 홍보해 주셨는데 저는 박수를 많이 못 받았고요. 네. 대신 노인 변호사의 인기를 제가 실감했는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경기도 시흥에 있는 또 이현주 님도 엄청 노인 변호사 이렇게 박수치고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네. 이제 실명으로 밝히면서 감사함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청천포님이 정기환 대표한테 부탁 하나 있습니다. 소팔메토 앵콜 판매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어허. 난리 났습니다. 이런. 29,900원이에요. 했는데 하여튼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뭐 선풍기도 다 팔았고요. 어, 내일은 그래요? 완전 또 놀라운 그 혹시 신비복숭아라고 아십니까? 네. 신비복숭아 2kg은 대한민국에서 18,900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3,000세트 준비했는데 제일 싼 게 지금 한 26,700원 하던데요. 네. 대단한 가격으로 내일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공동구매로 스픽스몰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공동구매의 기회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스픽스몰 응원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오늘 또 역전용사들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아주 신나게 달려봤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기분 좋으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저희는 또 내일 또 기분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